되셨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는지. 이거는 못 피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합니다. 피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도 못 피합니다. 6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5월달이 이재명한테 주어지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까? 어쨌든 6월달에는 뭔가가 시작됩니다. 시간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용산의 승부처도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이는 신병치료를 핑계로 일주일간 휴가를 냈는데, 서울대 병원 하면 이재명이 흉기 피습 당했을 때 그 병원이죠.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일주일간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요즘 이재명 얼굴 자세히 보신 분 계세요? 한의사 한 분이, 저하고 친한 분이 많습니다. 한의사 한 분이 이재명이 그걸 살피더니 이걸 딱 보고는 이게 100% 맞다는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심장 스탠스 박으러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면 보이십니까? 얼굴은 좀 붓고 있죠. 이런 거 볼 때 정밀 진단 결과에서 어떤 이상이 발견되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정밀 진단에서 주로 발견되는 게 이런 겁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는 거기에 때가 가득 낀 경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고 불안해지고 긴장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거, 또는 혈관에 평상시에 때가 많이 끼는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을 경우인데, 둘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만약에 이 추측이 맞다면, 지금 현재는 추측밖에 없죠. 병명을 밝히질 않으니까. 이 추측이 맞다면 이재명은 상당히 가슴 두근거리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진행이 되버리면 저처럼 심근경색,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갔을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스탠스 받고 회복하고 나옵니다. 딱 그게 일주일이다는 거 보니까 감이 딱 잡히네요. 아, 이 사람 지금 상당히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한의사 그분 말씀도 저하고 일치합니다. 특히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후 그 후유증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혀 상관없고 시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아니고 시술. 시술이라고 하면은 바로 시술 중에 대표적인 시술이 스탠스 삽입술이지 않느냐, 그런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얼굴 부은 거하고 이 화면 크게 나오시는 분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뭐 어제 찍은 건지 그제 찍은 건지 그런 얼굴입니다. 어쨌든 자, 이재명한테 지금 주어지는 올달 달력 한번 보십시오.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무를 언제 보냐. 더군다나 일주일간 당무를 안 보고 쉬겠다고 하는데 당무를 언제 보냐. 전부 다 법은. 거기다가 여기에는 이재명을 올가매는 게, 단순히 이재명 재판은 사실 시간이 걸리죠. 위정교사하고 공직선거법은 좀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장동하고 백현동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인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화영과 김성태 재판, 이것도 지금 14일, 그러니까 저기 김성태 재판을 보십시오. 김성태 재판을 제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려놨는데 3일, 7일, 10일, 13일, 14일 무슨 재판을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김성태 재판을 재판부가 엄청나게 몰아붙인다. 집중심리에 가깝죠. 이거는 갑자기 확 몰아붙입니다. 이화영 재판은 끝났는데 이화영과 같은 관계, 동업관계, 공범관계인 김성태는 왜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자, 이화영 재판 끝났으니까 김성태를 재판을 빨리 끝내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건 100% 맞는 겁니다. 왜냐, 재판부가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때는 뭔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대통령 임기 단축, 지금 저들이 본격적으로 노리는 건 이겁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 배경에
민주당과 조국,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과 조국은 모두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기에 그 해결책으로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평상시에 주장해오던 바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발언이죠.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밤 CBS 라디오 나가가지고, 이게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가가지고,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은 진정한 소통 아니었다. 만나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라. 협치와는 거리가 먼 전쟁 국면으로 들어갔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권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진행자가 임기 단축이라면 탄핵을 말하느냐라고 묻자 김영우 전 의원은 포함한다. 임기 단축에는 탄핵, 개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야권이 임기 단축 의도까지 포함된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로 6월 7일 이화영 경기도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어서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급하다. 며칠? 6월 7일 이게 1타예요. 선거법 그 다음에 선거법 재판 그 다음에 이정교사 재판보다 먼저 6월 7일 날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어서 이재명은 지금 똥줄이 탄다. 그래서 살아야 한다는 조급증, 이것이 병원에 입원한 것 아니냐. 이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조국도 급하다. 엄청 급하다.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는 점을 김영우 전 의원이 들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뭉칠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정치 드라마를 야권이나 야권 성향의 국민 또는 개딸이 놓칠 리가 없다. 그렇게 용사는 정말로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우선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6월 7일 날은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이화영 말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1심 변론이 5월달에는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제 뒤에 지금 시간표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오각형으로 된 게 누구라 그랬죠? 김성태라 그랬는데, 김성태 재판을 법원이 3, 7, 10, 13, 14 막 몰아붙이죠. 막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재판을. 왜 그럴까? 이왕도 이왕인데 김성태는 왜 그럴까? 여기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고 있는데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기일을 5월 3일, 5월 7일, 5월 10일, 5월 13일, 5월 14일로 잡았습니다. 집중심리에 가깝죠. 14일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이 스케줄을 볼 때 강력히 피력한 겁니다. 변론을 끝내고 나서 한두 달 안에 1심 선고는 나옵니다.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자, 6월 7일은 이화영 선고 나오고 김성태까지 선고가 6월 달 안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화영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화영과 김성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 송금 의혹에도 연루된 이화영. 이 이화영 선고는 6월 7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서 김성태 회장의 관련 힘의 심리도 이에 맞춰서 종결하고 결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심이 마지막 심리입니다. 결심해서 검찰은 구형을 하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신부장 판사는 이 지금 신진우 부장 판사가 역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봅시다. 신진우 부장 판사는 지난 2월 달에 법관 정기 인사 이동 전에 2월 달에 법관 정기 인사 이동이 있을 거니까 그 전에 판결하겠다, 선고 내리겠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화영이가 갖은 재판 지연 전략을 동원해가지고 1심 선고가 총선 이후로 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바뀌었죠.
신진우 부장판사를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박아버렸습니다. 자, 대법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 부장판사하고 또 이제 옆에 벌칙판사 둘이가 있으니까 그 팀들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1심 선고가 늘어지긴 했지만 5월 중에 이렇게 몰아붙이기 변론 종결을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도 늦추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벌써 조희대 대법원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8월달이 지나면 더 심해지겠죠.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33부, 자 여기도 이런 식의 집중심리에 준하는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에서 김혜경 재판은 뺐습니다. 그거 빼도 지금 이재명 재판 하나만 가지고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자 요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확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못 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정원 담당 요원이 북한과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왜 돈이 오갔는지 모든 과정이 국정원에 2급 기밀문건으로 보관되고 있다고 안부수가 법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보고를 증언한 이후에 부장판사가 신부장판사가 그거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압색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걸 딱 가져왔습니다. 국정원 자료를 딱 가져왔어요. 이걸 몽땅 압수수색 영장으로 다 확보한 뒤에 해당 문건 작성자가 국정원 직원이 이 재판의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이화영이 길을 쓰고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국정원 문서에 이재명에게 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도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말고를 떠나서 국정원 자료에도 있다는 것이고, 이 국정원 자료를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하면서 확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찍은 입학식 때 사진과 영상 이거죠. 이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배경으로 놓고 할게요. 사진과 영상, 북한이 돈 받았다며 써준 영수증, 북한말로 영수증, 이재명이 결제한 경기도 공문서, 국정원 2급 기밀 물건에 의해서 확보한 김성태, 안부수, 박용철 등의 증언, 이재명의 방북비와 스마트팜 대가 이걸 주려고 외화를 민발준했고 북한 노동당에 800만 불이 전달됐다는 입증 서류, 이것이 국정원에서 확보돼요. 이거는 지금 이화영이가 자기가 보고를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고 안 했고 하는 거하고 무관하게 국정원 자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사회에서 부장판사회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표해가지고 국정원 자료를 혼란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 갖다 놓고 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필요적 공범관계인 이화영과 김성태의 1심 선고는 이재명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적 공범이 뭐냐? 자, 필요적 공범 알면은 여러분 더 뒤로 넘어가겠죠. 수원지법 형사 11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한테 엄청난 사법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성태하고 이재명이하고 이화영이는 필요적 공범 관계라는 겁니다. 필요적 공범이 뭐냐? 자, 공범이라는 공범인데 이 사람 세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빠지면 이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반드시 같이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공범관계를 필요적 공범이라는, 이 셋이 세트로 묶여야 이 범죄가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관계. 여기서 이재명이 못 빠지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두 사람 이상이 참가해야만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범행을 진행할 수 있고, 한 명이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공범의 형태를 말하는 건데, 필요적 공범에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뇌물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뇌물은요, 특성이 그렇습니다. 준 사람은
1조를 줘도 5년 징역이 맥시멈 5년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요 1억만 받아도 10년 이상 떨어지는 게 뇌물죄예요. 뇌물죄가 그런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한다고. 준 사람은 처벌이 작고 받은 사람은 골 때린다. 자, 그래가지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은 다르더라도 유무죄는 똑같이 적용되는, 유죄냐 무죄냐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는 가운데 형량은 준 사람은 최고 5년 정도, 받은 사람은 1억만 넘어가도 10년 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김성태와 이화영은, 김성태는 쌍방울입니다. 이 쌍방울 전 부회장, 회장이죠. 또 헷갈리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김성태 하면 쌍방울이에요. 그냥 이화영이 하면 경기도 평화부지사고 빨갱이죠. 간첩 같은 놈입니다. 어쨌든 김성태와 이화영과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800만 불을 전달한 사실, 두 사람의 판결문에 이 내용이 나온다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끝장이 나는 판입니다. 자, 지금 그 두 사람의 판결은 뭐냐? 이화영의 판결문과 김성태의 판결문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 이재명은 끝납니다. 자, 어떻게 끝나느냐? 끝난다는 게 또 뭐냐? 이건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분석합니다. 자, 이재명의 6월 달력은 한 번은 6월 7일 오후 2시 이화영의 선고일 날, 또 한 번은 쌍방울 김성태의 6월 말 선고가 가능한데, 여기서 한 방 터져가 눈탱이가 튀어나오는데 6월 말에 한 번 더 확인사살 해요. 더 때리뿐. 맞은데 또 패인데 또 패. 눈이 이만큼 봤는데 또 패. 그때가 첫 번째 패는 날이 6월 7일입니다. 우리 달력하고 이재명이 달력하고 다릅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준 사람은 뇌물 공여인데 받은 사람에게 뇌물이 적용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법 해석입니다. 즉, 준 사람은 뇌물 공여를 했는데 받은 사람한테는 무죄 때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주려고 그래도 안 돼.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가 송금됐기 때문에 이미 제3자 뇌물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 다시 얘기했지만 이걸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게 안 되는 게 필요적 공범관계라는 것 때문입니다.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이재명과 김성태와 이화영, 이 세 사람이 대북 선거가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걸려도 이재명 골로 가는 거고, 이화영이 걸려도 이재명 골로 가는 거고, 어느 놈이 걸려도 다 같이 골로 가는 거. 이게 필요적 공범이에요. 이화영이 걸리든 김성태가 걸리든 어느 한 놈만 걸려도 다 같이 가는 것이 필요적 공범관계라는 법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재명한테는 세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위기는 언제냐? 6월 7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3차 위기가 옵니다. 1차부터 볼게요. 2차, 3차 위기는 더 심각하지만 1차부터 그래도 볼 수 않을 수가 없죠. 이화영이는 지난 4월 8일 날 수원지법 형사 11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장이 부장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징역 12년, 벌금 10억, 추징금 3억 4,727만 5천원, 외국한 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고사로 징역 3년 해가지고 총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부지사로 바로 이재명 밑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이재명이 당시 경기도지사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인데, 이화영이는 지난해 6월달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방북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가 진술했다가 뒤집어 놓은 상황인데, 이화영 지 혼자 뒤집거나 말거나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자료가 딱 뒤통수를 때리게 돼 있죠. 국정원 자료가 있으니까 이화영에게 진술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넘어간다. 자, 따라서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올 경우, 유죄로 나옵니다. 공범관계인 이재명의 유죄 가능성은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재명이가 이화영의 최근 술자리 회유, 말도 안 되는 술판 회유 이런 걸 퍼뜨릴 때 이재명이가 법원 앞에서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지원 사격을 했던 점도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화영이 걸리면 지가 걸리거든.
이게요, 이화영이 걸려서 정치적 타격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화영이 유죄 나오면 유죄가 반드시 나오는 뭐라 그랬죠? 필요적 공범강연. 그래서 이화영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검찰과 김성태의 회유의 결과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공세에 나서가지고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법원에서 떠들어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위기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자신을 특검하자. 이재명을 특검을 하는데 뭘 하느냐? 검찰 수사 부분만 특검하자.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데, 세상에 이재명이 자기를 특검하자, 자기 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자, 어쨌든 이화영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6월 7일은 이재명에게 1차 위기가 닥친다고 볼 수 있는 날짜입니다. 두 번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재명의 2차 위기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는 영장 발부까지 들어갑니다. 자, 영장 발부, 이건 뭐냐?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화영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유죄 판결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 형량이 15년이니까 최소 7년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예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지난 23일 날에 이화영의 범죄 형량과 관련해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창원지검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중대한 부패 범죄의 법률로 정해놓은 형량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최하한의 징역이 10년 이상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라고 직격했습니다. 따라서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될 경우 이재명한테도 그대로 아까 뭐라 그랬죠? 필요적 공범각에 있기 때문에 이화영 예를 들어 15년 10년 떨어진다 칩시다. 이재명한테도 그대로 간다. 형량은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아니라 진짜 기대하는 부분은 법조계에서 검찰이 요 판결이 나오면 바로 이재명을 영장을 칠 거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뇌물죄의 경우는 받은 사람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 사람은 1조를 줘도 5년입니다. 준 사람은 작게 때리고 받은 사람은 시게 때립니다. 뇌물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의 경우 뇌물액이 100억이 우선 넘고 이화영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내다보기 좀 어렵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모 변호사는 뇌물은 1,000만 원만 넘어도 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따라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칠 거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어쨌든 기소는 정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작년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이 있죠. 당시 구속영장에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 외에도 위정교사, 성남FC 등 혐의까지 몽땅 다 포함되는데 당시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죠. 국회까지 통과해서 넘어왔는데 기각시켜버렸죠. 그럴 경우 또는 그걸 미리 내다볼 경우 지금 더군다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느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방탄국회가 열리고 있죠. 그럼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192석을 가진 민주당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반란표가 일부 나온다 해도 통과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화영의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은 2차 위기에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기소는 반드시 간다. 그렇게 기소가 갈 때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지금까지 개딸들처럼 이재명을 계속 쉴드 쳐주고 넘어갈 거냐. 그 1차 위기는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2차 위기는 6월 말 정도 됩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재명의 3차 위기를 볼까요? 그게 김성태입니다. 6월 7일은 1차 위기고 3차 위기는 김성태입니다. 필요적 공범 관계인 이화영이 1심 선고에 유죄가 나면 김성태는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적 공범 관계. 그러면 재판장이 똑같아요. 이화영 재판이나 김성태 재판이나 재판장은 수원지법 신진호 부장판사입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화영의 1심 선고 직후 김성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가능하도록 변론 기일을 조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론 기일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완전히 이렇게 오각형 꺼놓은 게 김성태 재판 일정인데 3, 7, 10, 13, 14 막 몰아붙이죠. 막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냐? 끝내겠다는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김성태 공판에서 5월 중순에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성태도 기한 끝내는 거 빨리 끝내자 하는 식으로 이것을 스케줄을 동의했습니다. 김성태는 왜 동의하냐? 어차피 준 사람은 처벌이 약하고 받은 놈만 대지는 게 뇌물죄니까 어차피 내가 살아도 얼마 안 산다 하는 계산이 서 있겠죠. 그래서 기한하는 거 빨리 끝내자 해가지고 지금 몰아붙이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몰아붙이기 재판이죠. 그래서 김성태의 1심 선고일 그게 6월 말 또는 늦어도 7월 초가 될 텐데 요 끝나는 날짜가 14일이잖아요. 결심이 14일이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6월 말이겠죠. 그때가 이재명한테는 3차 위기다. 대북 선거과 관련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과 김 회장이 김성태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핵심적인 공범 관계인 이재명 역시 유죄 가능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인도 너무 많았습니다. 박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의회 회장, 국정원 직원, 신모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부가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만 쏟아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외 국정원 문건이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고 이 모든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법관의 상식과 법관의 경험치입니다. 자, 판사들이 볼 때 경기도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지위에 도지사가 있는데 부지사가 800만 달러나 북한에 갖다 주고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정원의 자료들을 포함해서 법관의 상식에 볼 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800만 달러를 갖다 주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안 해? 이재명에게 3차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이재명이 당장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구속이 당장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과 김성태의 1심 선고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이재명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 자체가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화영, 김성태로 인해서 눈탱이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하는 그것도 있고 여기서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바로 이렇게 걸려있는 이재명이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똥줄이 타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넘어가서 판결 나오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11부에서 열리는 겁니다. 판사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33부하고는 판사가 다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데서 재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고등법원도 수원고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경기도 고등.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이 이재명한테는 목줄로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김 전 의원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김영우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만약에 준비가 없이 들어가면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 반윤석열 기류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가지고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 그럴 때 그냥 입법 폭주라는 단순한 논리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정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다 하면서 민주당이 또는 야권이 조국당이 임기 단축 의도까지 포함된 특검을 몰아붙이는 이후로 6월 7일 날 드디어 시작되는 이재명의 위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조국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는 점에서 똥줄이 타도록 엄청나게 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또는 개딸이 또는 촛불이 다시 뭉칠 수 있는 휘발성 있는 드라마적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진짜 정치 드라마를 저들이 놓칠 리가 없다. 그렇길래 용산은 정말로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수긍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용산은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시간은 일단 용산 편에 있습니다. 시간 싸움에서는 용산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용산이 이기는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재명의 달력은 아무리 이재명이 지연 전략을 쓰고 늘어지고 해도 달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계는 째깍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은 자기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입원을 해가지고 무슨 시술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아니냐. 얼굴 퉁퉁 분 거하고 지금 이거 볼 때 심장 이상이 저처럼 뭐 심근경색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기검진에서 나왔다는 설이 스텐스 삽입 시술을 받는 거 아니냐. 왜냐? 시술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떨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유추가 맞다면, 그 추측이 맞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닥쳐오는 시간표는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 7일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어떤 선고를 할 것이냐. 그리고 6월 말에 김성태 재판에서는 신진호 부장판사가 어떤 선고를 할 것이냐. 우리나라 정세가 갑자기 사법부 판사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은 기괴하지만 그건 미국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판사 판결에 따라서 달라지는 운명이듯이 이것은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없는, 날고 기어도 이거는 못 피하는 6월의 심판, 몰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몰락의 시작. 이 스케줄에 대해서, 이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풀로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우파는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단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파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는 스피커들, 유튜버들 빨리 하나 되는 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사연을 우리는 기획했고 만들었습니다. 대사연 접근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사연 카페라고 검색하면 그냥 쭈르륵 나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강해집니다. 하나 되면 강한 힘. 대사연 가입해 주십시오. 모이면 힘이 됩니다. 뭉치면 힘이 됩니다. 숫자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숫자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나 되면 강한 힘.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대전으로 갑니다. 제4차 정광용의 시국 강연회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1차 광명 KTX 대회의실, 2차 부산역 대회의실, 3차 대구에서 대구 엑스코에서 거의 만석을 이루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왜 나오실까요? 유튜브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는 불가능하지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이 바로 됩니다. 문자로 참가 의향만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로 답신이 갑니다. 010-9842-1188 다시 한번 010-9842-1188로 문자 주시면 참석 신청이 됩니다. 010-9842-1188 많은 분들이 참여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